네, 반갑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제게 이천한 세계 이런 좋은 기회를 특히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뵈니까 꼭 느낌이 상해 임시정부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족의 그 인류의 향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고려대에서 식품공학과에서 석사를 하고 베를린 공대에서 이제 생명공학 쪽으로 박사학위를 한 그다음에 텍사스 의대 샌 안토니오의 헬스 사이언스 센터 교수를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분야의 전반적인 식품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세포 단위의 미토콘드리아 연구 이런 것을 해서 어떤 응용 과학 분야에 세계적인 특허도 내고 또 여러 가지 항산화제 관련 제품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폭넓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8년 전에 아산의 설화산에 들어와서 자연인으로 산 지가 꽤 오래됐네요.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임야를 마구 파괴를 하고 산을 다 망가뜨리면서 하는 걸 보고 저거는 절대 안 되겠다, 막아야겠다 하고 생각해서 들어왔어요. 물론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지금 주목받고 또 해결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인데 나무를 마구 잘라내고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기후 위기에 또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연의 일부인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산 지가 한 8년 됐는데 그 사이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큰 게 자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의 감동이 저한테 또 하나의 선물을 해주셨는데 이 꽃이 다시 피다니는 홍익정신을 담은 시입니다. 홍익 한국 사람들이 홍익하면 기차에서 무슨 먹을 거나 파는 그런 정도밖에 모르고 또 남의 나라 얘기 같은데 사실은 우리 민족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000년 된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관심이 있으시라고 생각하는데 천부경이라든가 삼일신고의 철학을 담은 거거든요. 근데 이 천부경이나 삼일신고의 철학이 뭐냐면은 사실은 양자과학이에요. 양자과학. 율려 철학이라고 하죠. 한국 철학을 소리 철학이라고도 하고 또 배달하면은 밝은 곳, 밝은 곳에 사는 빛의 철학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전부 다 양자 파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자 파동하면 전자라든가 양자, 광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과학자들에게 알려진 거는 전체 에너지로 따지면 4%밖에 안 된다 그래요. 96%는 이제 암흑 물질로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중 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극히 과학적으로 일부분만 그냥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산속에 처음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는 뭐냐면은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위대한 우리의 성각자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종대왕의 예학의 정치 치세법이 알고 봤더니 바로 홍익정신에서 나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세종대왕의 예학의 정치란 무엇인가? 그게 이제 징심록과 관련이 있는데 징심록 중에서 지금 부도지밖에 그것도 필사본으로 나온 부도지밖에 안 알려져 있지만은 바로 모블 맹사성이
세종대왕의 좌의정 우의정을 하면서 그 예학의 정치를 그야말로 뒷받침해준 분이죠. 물론 한글도 그런 그 단군의 부도지에 나옵니다만 그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우리의 오래된 녹도문자라는 말도 하는데 어떤 그런 것에서 골라서 그걸 이제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법제화한 그런 사실도 뭐 가림토 문자라고도 하죠. 그런 것도 제가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사실 이렇게 시로 담았더니 그걸 또 알아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시인으로 신인상을 기간 한국시학에서 받고, 근데 또 그걸 보고 바로 또 이렇게 작곡을 해서 노래로 또 누가 만들어줘가지고,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도 선생님께서 8월 15일 날 수원회관에서 열린 3.1 정신 계승 그런 8.15 경축 그런 130개 민족 단체하고 민족 종교 단체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저한테 오프닝 노래로 불러달라고 해서 그래서 한강은 흐른다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바로 한강은 흐른다라는 시는 오세영 시인의 시인데 바로 그 안에 아주 축약돼서 홍익전 정신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악보를 가져왔는데 한강은 흐른다. 이 노래는 사실은 제가 98년도에 배우나 반대 음반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아시겠지만은 배우나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대동맥이 다 끊기고 지금은 거의 다 폐허가 되다시피 하고 그나마 다 여름에는 녹조 라떼가 돼서 다 썩어버린 그런 우리의 동맥이 다 썩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지만은 아무도 그걸 제대로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한강가에 행주 나루에서 어부의 아들로 제가 태어났었어요. 행주 산성에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덕양산이 있고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이 왜적을 물리친 굉장히 유명한 장소 아닙니까? 특히 그 행주 치마로 여성들이 치마에다가 돌을 날라서 적군에게 돌세례를 퍼부었다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항일 정신을 아주 어려서부터 행주 국민학교였죠. 그때부터 제가 갖고 일생을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런 의병들이 지키고자 했던 건 뭐냐? 근데 그거를 영화에서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투항한 외적 장수하고 이렇게 나누는 대화에서 외적 장수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살상을 하는 도대체 이 전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의와 불의. 물론 의는 우리나라가 지키려고 한 거죠. 불의는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노략질을 하려고 쳐들어온 바로 왜군들이었죠. 그럼 의가 뭐냐? 그 의가 뭔데 그걸 목숨을 바쳐서까지 지키려고 하느냐? 바로 3.1운동 정신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홍익정신인데 홍익정신이 뭐냐면은 저는 이제 어머님 말씀에서 제가 그걸 찾았어요. 저는 그 종갓집의 종손으로 전주시 성령대군파 18대 제가 종손이거든요. 근데 어머님께서 저희 6남매가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서로 싸우고 할 때는 어머님이 항상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자연스럽지 못하게 왜 싸우냐? 순리대로 살아야지. 근데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결혼해서까지. 근데 결혼해서 제가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저는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할 양으로 돈이 많이 안 들겠죠 하고 갔는데 와 코스 하는 동안에 한 2년 동안은 아르바이트를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제 아내가 간지 2달 만에 그냥 임신을 해버려가지고 통장에는 반년치 생활비도 안 남았는데 참으로 어려운 그 상황에 빠졌는데 어떤 독일 할아버님이 85살이 넘은 할아버님이 무료로 살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님이 알고 봤더니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지휘도 하시고 또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세계적인 유명한 리하르트 바그너 명가의 한 분이었어요. 조카였던 것 같아요. 큰할아버지, 큰아버지라고 했던 거 보니까. 그분 댁에서 사는데 그분은 85이나 된 노구로 한겨울에도 새벽이면 일어나서 냉수만 차려요. 그래서는 가부좌를 두고 앉아서 명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뭐 이렇게 체조를 하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쉬공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기공체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동양의 선비 같은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85년 겨울인데, 근데 그분은 채식주의자고 유기농만 드시고 또 베를린 그 자유대에서 열리는 동양 철학 강좌를 매주 한 번씩 꼭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인류가 조만간에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산업화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생태계 파괴로 인류가 조만간에 멸망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85년도에. 그러면서 대안이 뭐냐? 대안이 바로 동양의 자연 철학이다 하면서 저한테 노자와 장자를 가르쳐줬어요. 난 노자와 장자 얘기는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거는 전혀 몰랐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자연 철학이라는 게 어머님 말씀하고 똑같네.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사는 삶.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식품 문화사 이런 것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국의 식품 문화하고 한국의 식품 문화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중국 음식은 그냥 맨 지지고 볶고 튀기고 해가지고 고유의 맛과 향기가 하나도 없고 전부 기름지고 달고 짜고 맵고 이런 맛뿐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의 음식은 수십여 가지 나물들을 생으로 또 혹시 독성이 있으면 살짝 데쳐서 효소를 불활성화시킨 다음에 먹고 또 가공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뭐 기름에 튀긴다든가 굽는다든가 이런 거 대신 살짝 삶는다든가 아니면은 발효 음식으로 뭐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고 자연 철학이 바로 우리의 철학이구나. 우리는 가능하면은 고유의 맛을 다 살리는 그런 그 식문화를 가지고 있죠. 근데 중국은 아니네. 맨 자극적이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건축 문화도 그래요. 한국은 주변의 자연 환경을 잘 살리면서 그야말로 소규모로 그 창덕궁 후원에 그 임금이 계신 곳에 정원도 조그맣게 이렇게 주변에 그걸 다 살리면서 그 풍수지리가 거기서 나왔지만은 근데 뭐 중국의 그 북경에 가면 그냥 뭐 정자도 그냥 수십 층 건물처럼 어마어마하고 호수 정원의 호수를 이렇게 조그맣게 판 게 아니라 완전 바다처럼 크게 파놓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중국은 자연 철학이 아니네 하고 저는 그때 이미 20몇 살에 깨달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독일에 유학 가기 전에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교육방송부에서 제작부장 겸 아나운서를 하면서 사실은 그 4월달에 처음으로 대학가에서 열린 전두환 타도 데모에 제가 선봉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데 다행히 하여튼 뭐 제가 그때 최초로 대학가에서 열린 전두환 타도 데모 때 5명의 앞에 기수단 중에 제일 가운데에 제가 섰었어요. 사실은 모여라 하는 방송도 제가 했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아뉴스데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게 사실은 그때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던 노래였고 사실은 그 노래도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직접 부른 거예요. 성악가들도 부르기 좀 힘든 노래인데 어떻게
영성을 가지고 노래를 했더니 노래가 이쁘게 녹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냐면 어린 양, 아뉴스데이 어린 양이 뭐냐면은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근데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린 양이라는 건 대신 아들 대신 양을 줘라 하고 이제 그 모세한테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느낀 건 뭐냐면은 모든 그러니까 하느님이란 말도 한울타리를 지키는 님에서 시작해서 한울림, 하느님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 유일신의 하나의 대명사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든 종교 국가 시스템이 전부 다 그 천산에서 수메르 쪽으로도 단군의 그러한 치세법이라든가 단군의 경전 이런 게 넘어가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심정을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도 김상일 교수가 쓴 한사상 이런 책도 아주 옛날부터 봤고 또 내 친구가 한한한이란 그 친구는 외교관이었는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아주 옛날에 이미 2000년대 초에 이렇게 두꺼운 한한한이라는 책을 써서 제가 또 그걸 또 열심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는 건데 그 자라투스트라교는 사실은 자연 철학교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거기서 이제 유일신 사상으로 나중에 유대교로 이제 변하는데 영원 불멸 사상이라든가 이분법적 그런 육신과 영혼을 분리한다든가 또는 유일신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라투스트라교에서 이렇게 전해졌더라고요. 그 유대교로 유대교가 아시겠지만 페르시아 대국의 키루스 세종대왕 못지않은 세계적인 성왕이죠. 키루스 왕의 배려로 어떤 노예 상태에서 유대교가 이제 벗어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유대교가 유일신교로 변했지만은 거의 그 자라투스트라교에 그걸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글을 이미 대학 다닐 때 읽었어요. 슈바이처 박사를 제가 이렇게 좋아했는데 슈바이처 박사의 아우스마이넨 레베눈트 덴켄이라고 나의 생애와 철학 이런 거를 엮은 5권의 책인데 직접 쓰신 일기, 논문, 편지, 서간문 이런 걸 전부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쓴 논문 중에서 보니까 기독교의 기원에 대한 논문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유대교가 만들어졌고 유대교는 아시다시피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는 아주 어떻게 보면 편협화된 국소화된 그런 좀 수준이 떨어지는 종교가 되어버렸는데 그거는 이제 워낙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걸 예수님이 뒤집었죠. 아니다. 누구나 다 실천을 하면은 천국은 그대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뒤집었는데 어쨌든 그런 영성적인 유대교 말고도 이제 다른 기독교 관련 교들이 많았는데 그걸 보면은 그 영지인들이 뭔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하늘과 이제 하늘의 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주 드물게 하늘의 지혜를 바로 받고 어떤 영적인 여러 가지 행위를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기독교에서는 자기네로 들어와서 성인이 안 되면 무조건 이단으로 내몰았는데 어쨌든 그런 영성적인 게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버렸어요. 영성적인 힘이. 이게 뭐냐면은 2년 전에 노벨상을 3분이 받았잖아요. 양자과학으로. 그게 뭐냐면 양자 얽힘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중첩은 옛날부터 어느 정도 다 인정이 됐는데 양자 얽힘은 계속 증명이 안 됐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양자 얽힘은 아주 먼 원거리에 있는
양자끼리도 한번 페어링, 한번 서로 얽힌 상태였다가 떨어뜨려 놔도 순식간에 수백만 광년이 떨어져 있어도 바로 그 에너지는 아직 증명이 안 됐는데 정보는 바로 이동을 한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영지를 받는 영성적인 신비로운 체험이 사실은 과학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집으로 정리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 그 원전, 그러니까 천부경하고 그 삼일신고라든가 물론 이제 환단고기에서도 여러 가지 북구역이라든가 이렇게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9,000년 전에 시작이 돼서 한자 변함없이 그대로 그걸 보존하고 있는 게 우리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한 3년 전에 그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50여 명의 13개 나라 그 과학자들, 특히 언어학자들, 유전학자들, 고고학자들이 10여 년 이상 연구를 해서 밝혔는데 인류 문명의 시원은 9,000년 전에 요하 동쪽에 살던 기장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다. 이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배달국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직감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BC 2333년에 이제 단군으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시스템이 바뀝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뭐 스키타이라든가 색족이라든가 그래서 전 세계로 기마민족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라를 세워주고 한 게 사실은 다 배달하고 단군에서 전부 다 퍼져나간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양의 이 과학은 전부 다 이분법적이에요. 그리고 환원론적이에요. 그리고 현상학적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동양은 정반대로 다 이론론적이죠. 모두가 다 하나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영성적이고 서양은 유물론적이에요. 물질론적이에요. 물질만 숭배해요. 이게 변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만년 역사하고 철학을 쭉 들여다보니까 딱 나오죠. 근데 그거를 대본에 알아본 분이 누구냐면 이기동 교수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시집을 읽고 사모님하고 제가 사는 곳까지 모셔가지고 참 그야말로 순식간에 한 마음이 됐는데 또 이렇게 알아보신 분이 우리 또 선생님이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거를 노래로 인류를 구하는 거는 이제는 고전 물리학적 그러한 그 이분법적 유물론적 사관에서 벗어나야죠. 그 양자 중첩이란 건 뭐냐면 물질과 그러니까 입자와 물질은 입자죠. 입자와 파동이 중첩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관찰자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관찰자가 유물론적이면 전부 다 물질로 보이고 유심론적이면은 파동도 보이고 기의 흐름도 보이고 이런 거죠. 이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은 제가 그때 대운하 반대 음반으로 이 한강 흐른다를 발표를 하고 나서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2008년부터 그 전에는 제가 KBS 교통방송을 하루도 안 빠지고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 3, 4년 이상 그럴 정도로 제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 음반을 우리 딸 7살 난 딸 이나하고 2001년도에 발표를 한 다음부터 방송마다 저를 하여튼 한 7, 8년 동안 굉장히 바쁘게 살았는데 우리 딸 7살 딸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환경음반을 낸 거죠. 이게 그때 2001년도에 나왔는데 그때 돈 2,700만 원이 들었으니까 지금 돈 1억도 넘는 돈이죠. 제가 담배 술 다 끊고 돈을 모아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 지구를 위하여는 뭐 나중에 물론 환경교과서나 사회교과서 이런 것들 다 들어갔고 또 이제 2007년 8년도에는 제가 대운하는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의 강을 다 그야말로 대동맥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어부로 살면서 행주에서 웅어 잡는 어부셨는데 장어하고 그 중간중간에 그야말로 보가 아니라 완전 댐이에요. 6m 이상 이건 다 댐이지 그게 무슨 보예요. 그게 끊어놓으면은
회유성어 정도, 예를 들어 웅어 같은 거는 못 올라오잖아요. 참개는 올라오더라고. 그 고를 넘어서. 근데 황복도 못 올라오고. 그러니까 가장 행주에서 가장 유명한 게 웅어하고 황복인데 둘 다 그 씨가 마르고 그다음에 완전히 똥물이 돼서 삼국수보다도 훨씬 더러운 물로 바뀌었어. 제가 독일 유학 가서 갔다 와서 보니까 어렸을 때는 거기서 제가 그 모래 그 가장자리가 다 모래톱이었고 모래섬이 곳곳에 있었는데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완전 똥물만 남고. 그래서 제가 이 자연을 파괴하는 이 토목 쟁이들이 그야말로 세금 국민 세금 축내려고 하는 저 짓을 막아야겠다 하고 제가 죽기를 결심을 하고 배우나 반대 글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호서대 이경 쳐봐요. 뭐 주로 이제 뭐 한겨레라든가 서울신문이라든가 경향신문 이런 데 썼지만은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당하고 형사가 저를 한 3년을 저를 근거리에서 밀착 감시를 하고 핸드폰 도청하고 3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배당하듯이 살았죠. 학교도 같이 합세해서 CCTV로 언제 나가고 들어오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와요, 교직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건 전혀 상상도 못하죠.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거. MB가 너무너무 안타깝죠. 아까 기차 전철 타고 오는데 옆에서 뭐 MB를 막 찬양하는 얘기를 노인들이 모여서 하더라고요. 근데 MB는 파시스트예요, 파시스트. BBK로 주가 조작해서 남의 거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23년 얼마 형을 했는데 지금 도로 몇 년 되지 않아서 꺼내줬잖아. 비슷한 사람이 와가지고. 참으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왜냐면 언론이 다 부패해서 얘기를 안 해요. 전혀.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으면 그 진실을 파헤칠 수가 없죠. 어쨌든 뭐 정치적 얘기 더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보수주의자예요. 근데 이제 정통이라기보다는 전통,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를 되살리는 그런 보수주의죠. 그래서 한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 한국의 학자들은 한국에 철학이 없다 그래요. 뭐 유교도 불교도 다 중국에서 들어온 거 아니냐? 아니에요. 다 홍익정신에서 갈라져 나와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랑이란 말 한마디로 집약이 돼요. 아리랑의 알이죠, 알. 알은 이제 생명을 잉태하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런 박격꽃에부터 시작해서 알이랑은 알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뜻인데 그게 뭐냐면은 자세히 보면은 바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화엄, 그다음에 공자의 인의, 성이라 그래서 성명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이 명으로 인간에게 들어서 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마호메스라든가 뭐 천지인 동학도 사실은 다 똑같아요. 그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것을 천리다 이렇게 하나 이치로 이렇게 이게 한 게 이제 주장학인데 어쨌든 기를 없애버렸더라고요. 처음에는 원래 기화수토설이었는데 기를 없애버리고 목금을 넣었어요. 목금. 그러면서 주역이 좀 바뀌죠. 문왕팔계로 넘어가면서. 근데 어쨌든 그런 자세한 거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제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그걸 풀어나갈 건가 하면서 교육운동을 시작했죠. 아산의 거산초등학교라고 이 학교는 한 6, 70년 된 학교인데 점점 이제 거주민들이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으면서 150명 되던 학생이 한 2, 30명으로 줄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폐교 선고를 받았어요. 분교였는데. 근데 이제 대여섯 명의 동화 작가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천안이나 아산에 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쓰는 교사들인데 자기들이
거기서도 한 30분 들어가야 돼요. 아산의 거산초등학교를 되살리기 위해서 그 학교를 환경교육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존의 학교를 그만두고 그리 전근을 갈 테니까 저한테 자문위원장을 해달라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마침 그때 제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 사료로 만들어서 돼지에게 주니까 돼지가 굉장히 건강하고 항생제를 안 먹어도 아주 건강하고 맛도 좋고 해가지고 전국의 100여 개 지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에 2만 톤씩 나오는 걸 모아서 전부 돼지 발효 사료로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그 김수환 추기경님한테 천주교 환경과학자상을 받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글을 쓰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조건을 걸었죠. 그러면은 학교 안에 텃밭을 좀 많이 만들고 아이들 그 점심은 최소한 유기농으로 해서 텃밭에서 기른 야채로 먹게 하는 그거를 좀 해줄 수 있겠다 그랬더니 뭐 당연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문가들을 한 10여 명을 자문위원으로 더 위촉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양봉 전문가, 또 뭐 숲 해설가, 유기농 전문가, 이런 분들 수의사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는 이제 가축도 키우고 양봉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양봉 전문가가 와서 볼에 쓰이지 않고 꿀을 따는 법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이게 수업이야. 그 애들이 환장을 하지 좋아가지고. 또 뭐 봄이면은 산에 가서 산나물 같은 거 직접 뜯어다가 예를 들면 쑥을 뜯어다가 쑥떡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을 따로 안 가르치고 한 반에서 한 사람이 집에 쑥인절미를 10개씩 가져가려면은 쑥을 얼마나 뜯어와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찹쌀이 필요하고 물은 얼마나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직접 계산을 하고 그 글을 또 쓰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공부가 저절로 되잖아요. 원래 그렇게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후서대학교에서도 근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가 재밌으니까 학교에서 집에 가는 게 싫고 방학에 오는 거를 제일 애들이 너무너무 방학과 올까봐 걱정한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어서 3년 만에 160명이 됐어. 그래서 그 주변이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왜냐면 거기 학교 들어오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3년 만에 폐교 선고를 받은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하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요. 사실은 제가 그 학교에 가서 가르치려고 책을 쓰고 가르치려고 음반을 만들고 노래로 가르친 거예요. 노래로. 그때 가르친 노래가 바로 뭐냐면은 지구를 위하여 하고 김치된장 청국장 있죠? 이 뒤에 한번 보세요. 그 김치된장 청국장 있죠? 네. 그 바로 애들한테 패스트푸드가 얼마나 나쁜가. 또 김치된장 청국장을 먹어야 된다. 노래로 가르치니까 뭐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꿈속에서도 이 노래를 한다고 노래가 너무 재밌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방송을 타면서 유명해졌죠. 어쨌든 그 덕분에 그때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이 돼서 2007년에 완전히 진보 교육감들이 싹쓸이 해버렸죠. 그 바로 그때 김상문 그때 교수가 나중에 경기도 교육감 됐죠. 저한테 와서 멘토링을 해달라 그래서 혁신학교 그때 벌써 이미 600개 학교로 이게 전국으로 퍼졌어요. 그 학교가 교사들이 방학 때문에 와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와서 그 학교를 배운 거예요. 교사들이. 그래서 제가 초록교육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회원이 600명까지 회비 내는 회원이 600명까지 됐는데 초중고등학교가 물론 이제 초등학교 위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입시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나 놀라운 거는 좀 이따가 제가 보여주겠지만은 그 학교 제가 가르친 이래 그때 6학년이죠. 제가 처음 갔을 때 얘네들이 13명이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걔네들은 그 동네 애들이죠. 아 세상에 스카이대, 화공대, 과학기술원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그 13명이 다 들어갔어. 천재가 된 거예요 전부. 믿어져요? 근데 그거를 방송도 했어요. 방송도 했어요. 그래서 마침 그 방송을 제작했던 PD가 한 4, 5년 전에 저희 학교에 와서 명사 특강을 하면서 교육 특강을 하러 왔어. 제가 이미 20년 전에 했던 거를 거기 와서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죠. 그 학생들이 그 13명의 시골 학생들이 대학 가기도 어려운 학생들이 전부 다 천재가 돼서 이렇게 학교 갔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했더니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교육회사 사장이 됐는데 그 KBS PD 했던 친구죠. 나중에 그 제가 그 동영상 파일도 보여드릴게요. 교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공부라는 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정답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공부예요. 안 믿어지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추사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하여튼 대정에 유배됐다가 돌아와서는 여기 저쪽에 행정부들 모여 있는 여기 과천에 살았거든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물어봤어. 스승님,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야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지. 노래하고. 그리고 또 여자하고 연애하는 게 이게 좋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난 책 읽는 게 좋았네. 근데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책 읽는 겁니다. 독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은 제가 호서대에서 대학생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워낙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일방적인 애들이 그야말로 개돼지처럼 수능을 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없어요. 애들이. 한국 애들이 그래요. 중요한 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두엽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전두엽이 다 망가졌어 요즘 애들이. 왜냐하면 오지선다형 답은 하나밖에 없는 고르는 거. 이런 교육을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2005년도에 일본에서 들어온 그야말로 한국 식민을 키우기 위한 그야말로 노예 교육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독일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그때 후발 산업혁명국으로 따라잡기 위해서 기능 교육을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이걸 이제 군인들 하향식 군인들 교육이나 식민지인들 교육에 이제 썼던 건데 그게 아직도 있는 거야 한국.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잘하는 거는 전혀 천재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야말로 주입식 교육의 폐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21세기를 만든 세 명의 위인 아인슈타인도 있고 또 프루스트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저는 이제 특히 노래를 중시했어요. 노래로 국민을 교육시켜서 세계 최고의 성왕이 된 사람이 누구게요? 바로 세종대왕 아니에요. 여민낙이 뭡니까? 백성과 함께 부른 노래고 또 그거를 다 실무를 행한 사람이 고물맹사성이죠. 고물맹사성은 직접 악기를 만들고 악보도 정간보도 만들었잖아요. 악보를 동양에서 최초로 발명한 나라가 우리나라고 바로 세종대왕이 고물맹사성한테 시켜서 발명을 한 거죠. 악보를 표기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어떤 백성 직접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초청해서 여민낙이죠. 백성들을 함께 부르는 노래를 같이 부르고 세종대왕은 얼마나 위대했냐면요. 1400년대 초에 즉위를 했는데 이제 셋째 아들로 즉위를 해가지고 조금 좀 하여튼 힘들었죠. 근데 즉위하자마자 소빙하기가 왔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온도가 한 4, 5도 떨어지면서 물의 순환이 안 되니까 이제 당연히 흉년이 들어서 3명 중에 1명은
세금을 못 내서 다 산으로 도망가서 화전민이 됐다. 이제 그런 이게 이제 세종대왕이 자기가 살던 호화로운 침소인 강영전을 나와서 경회로 옆에다가 조그만 처가집을 짓고 3년을 거기서 그 밥국하고 반찬 3개로 백성들처럼 그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그 신하들하고 증산 굶는 이들을 얻게 만들자 해가지고 그래서 치국이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뭔가 혼천이라든가 많은 과학 장영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뭐 하여튼 그리고 또 근데 또 뭐 아시다시피 여진족을 내쫓고 땅도 더 확보를 하고 그 서양의 간척도 하고 이렇게 해서 5년 만에 300만 석이 비축이 됐다 그래요. 대단하죠?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신분인지. 또 그 신하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백성들이 다 글을 알아야 된다. 통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하고 막 반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가림토 문자 38자 중에서 28자를 고른 거예요. 보니까 지금 그 가림토 문자가 그 단군 융을 특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요하 지방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또 매일 그거 강의하는 분 요 근처에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서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물론 인터넷 가지고 또 조작질 해가지고 온갖 지금처럼 여론조사니 뭐니 온갖 나쁜 짓도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실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청나라 때 몰락한 명나라 사대부들 1000명을 데리고 그 1782년도에 그때 하여튼 사고전서라는 책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청나라는 자기의 머덜랜드를 우리나라 신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진이나 거란이나 사실은 다 옛날부터 말과 부터해서 좀 더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우리나라가 아주 큰 대륙 국가였는데 산동, 요동, 만주까지 전부 다 우리나라였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런가 하고 제가 막 이렇게 온갖 자료를 뭐 인터넷에서 뽑고 했더니 세조 때였던 것 같아요. 세조 때. 태종,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통성이 없으니까 청나라에 기대서 4대 정치를 하면서 우리의 고유의 철학이니 역사니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천자의 나라라 그러면 안 되잖아. 큰일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미리 엎드려서 나라를 축소시킨 거예요. 반도하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중국 전체를 다니면서 보니까 부여가 그 경주가 다 있어요. 중국에. 그걸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인 거야. 천령이까지. 그런 건 전혀 처음 들으시죠?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건 대부분 다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게 4대주의자들이 통치를 하면서 특히 또 뭐 말씀 안 드릴 때 이건 알겠지만 뭐 일제시대 때는 이병도가 우리나라 역사를 2200년인가로 줄여버리고 일본 역사는 2700년인가 해서 일본이 뭐 가야 한국에 가야국을 세워서 그걸 통치했다. 사실 가야는 일본 안에 있던 제가 이제 대학원생 때 한번 일본에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라현이라는 데가 백제 왕자가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와서 나라를 세운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엔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부족들끼리 싸움질만 하고 그랬지. 그래서 거기 갔더니 진짜 사람들 생긴 것부터가 다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 일본은 지역마다 생긴 게 다 달라요. 홋카이도 쪽으로 가면 그 소련 사람들처럼 생겼고 저쪽으로 가면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진짜 이게 맞네. 갔더니 거기 그 나라의 신사도 바로 백제 왕자를 모시는 신사가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의 그 정권을 못 잡은
백제, 특히 백제 왕자가 가서 만든 나라야 대부분. 그런 거를 다 거짓말을 하고 다 속이고, 심지어는 방개토 대왕비까지 한자를 이렇게 그 정지를 해가지고 인으로 바꾸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저는 이제 한강을 흐른다 오세영 선생님의 시가 홍익 정신을 담은 아주 위대한 시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한강을 흐른다 노래를 지난번에 불렀더니, 아니 여자분들이 막 눈물을 흘리셔가지고, 왜냐면 그때 그 근우회에서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그 노래를 듣고 울었다는 거야, 여자분들이. 남자들이야 뭐 눈물까지 흘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우회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평생 50년을 한 남자랑 살아왔을 때 이런 감정은 느껴본 적이 없다고, 너무나 그러면서 그냥 그 노래 프레이즈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유명한 세계적인 바리톤인 예술종합학회 최연수 교수가 불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못 들었는데, 제가 부르니까 와, 뭐 이런 일이 생기네, 왜 그런가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하여튼 제가 그래서 그 음악 전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직접 노래를 들려주고, 예술종합학교 바리톤 최연수는 차이콥스키, 뭐 파바로티 콩쿠르, 모든 그야말로 성악 콩쿠르를 다 섭렵을 1등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노래하고 제 노래하고 직접 들어보고 어떤 게 좋으냐 그랬더니 제게 더 좋대요. 물론 노래는 제가 더 못하죠. 근데 뭐가 좋으냐, 느낌이 온다. 그게 영성이거든요. 사실 저는 한강을 흐른다 시를 딱 받아들고 제가 이걸 작곡을 하기 위해서 행주산성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무덤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절을 하고 한강을 내다보면서 작곡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이걸 완성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영을 제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날 또 같이 노래한 광야는 베를린 필 대공연장에서 안중근 평화음악회 때 아마 한국 악단으로서는 처음으로 대규모 그런 하모니, 필하모니가 거기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연주를 했었는데, 그때 광야를 작곡을 해달라고 전에 산자부 장관 했던 김영호 장관이 저를 하도 그냥 괴롭혀가지고, 제가 그걸 작곡을 할 때는 물론 이육사의 시를 다 낱낱이 다 수도 없이 다 찾아서 다 보고, 또 그분의 뭐 이력이라든가 그분에 대한 현저 이런 거 다 보고, 또 직접 제가 이육사 무덤 근처에도 가고, 또 이육사의 탄생지에도 가고, 이육사 문학관에 가서 사람들 다 만나보고 한 다음에 이제 작곡을 해요. 왜냐하면 영성을 제가 받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그것도 역시 어마어마한 감동을. 저는 그 영성, 즉 그 하늘의 그러한 영성이 어떻게 오나 했더니 그걸 양자과학이 밝혀주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필요한 지식을 제가 다 섞어서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그게 그 안에서 알고리즘이 형성이 돼서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작곡을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대위법이 뭔지, 화성학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돼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바로 베를린 필에서 연주를 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400명이 합창단이 연주를 하고 난리가 나요. 다들 뭐 그냥 눈물을 꿀쩍꿀쩍하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 민족에 홍익 DNA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난 이거를 알아보고 바로 이 문을 열어준 분이 도 선생님입니다. 우리 도 선생님한테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바로 대번에 알아보시고, 그때 그 프라자 호텔에 갔으면 더 아주 굉장했어요. 그때는 프라자 호텔에서는 10월 3일 날도 제가 이제 개천 축제 때 가서 했는데, 프라자 호텔에서는 한 150명의 전 세계에서 온 한인 회장단, 제가 있던 베를린,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미국에 제가 있던 샌안토니오에, 그 다음에
LA, 뭐 워싱턴 DC, 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왔는데 한국에 이제 물론 한 100여 명의 민족 단체, 거기 이제 주로 종교 단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 한 150명이 왔는데 아니 세상에 리허설을 했는데 난리가 난 거야. 아줌마들이 그냥 몰려나와서 사진 찍자 그러고 막 세상에 이렇게 감동적인 노래 처음 들어봐. 바로 우리 민족의 홍익 DNA 영성이 들어있어서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노래를 아주 잘하는 바리톤 최영수라든가 이런 사람이 하면은 아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것도 감동이 있죠. 근데 영성은 없어요. 이 영성이 뭐냐면 바로 양자 파동이에요. 이제 영성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그 전에 한참 바쁠 때는 막 일주일에 2-3번을 전국을 다니면서 특강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어느 지자체고 저를 안 초대한 데가 없어요. 그때는 뭐 지금부터 30년 전인데도 한 100만 원씩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번에 특강 가면 월급보다 더 많아 맨날. 근데 이거 너무 피곤한 거야. 일주일에 수업도 한 10여 시간 해야지. 또 그냥 전국에서 2-3군데서 특강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특강을 하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파죽이 돼서 들어갔는데 청중들이 김치된장 청장은 좋다고 노래하고 박수 치면요 피곤이 순식간에 날아가요. 그분들의 양자 파동이 저한테 온 거죠. 그게 바로 파동입니다. 원래 우주의 모든 만물은 사실은 양자인데 관측자가 유물론자면은 그게 입자로 변해서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민족은 영성적인 그 옛날에 이제 기라 그랬죠. 기 하늘에서 기를 받아서 백해를 통해서 단전에 모아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자. 사실은 고은 시인이 몇 년 전에 그 어떤 최웅미라는 그 여류 시인이 돼지에게라는 시를 써서 고은 시인이 돼지가 되어버렸어요. 성추행을 한다. 근데 그 얼마 전에 하여튼 한 5년 전에 김영호 전 장관이 그 고은 시인하고 김영호 산자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하고 그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석좌 교수였는데 그때 김영호 장관님이 이제 두 분을 저를 소개해줘서 알게 됐는데 고은 시인이 갑자기 미투로 그야말로 쓰러지셔가지고 하여튼 뇌졸중기가 있으셔가지고 좀 저분 좀 돌봐줘라. 사실은 제가 이제 김영호 장관도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를 한 10년 동안 제가 보살펴가지고 지금은 뭐 뇌졸중은커녕 등산도 같이 다녀요. 83인데 그러니까 이제 해줘라 해서 고은 시인 댁을 한 4-5년을 제가 드나들면서 계속 그 천년초로 제가 돌봐드리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지셔갖고 같이 등산도 다니는데 이분이 막걸리를 한잔하면은 금방 얘기한 그 소도에서의 제천 행사를 하는 거야. 이분이 막걸리 한잔하고 이제 손가락을 막 이러면서 기를 모아가지고 단전에 모아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러고 나서는 꼭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어깨 동무하고 삥삥 돌고 막 얼굴을 비비고 막 그 여자들이 좀 싫어할 만한 일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러다가 자기가 어린애가 된 흉내를 내는 거야. 뭐 심지어는 제가 5년 동안 있으니까 별걸 다 봤는데 심지어는 뭐 자식까지 놈아 하고 막 같은 남자끼리인데 그 욕을 어린애들이 옛날에 할례 받은 그 포경수술한 애들 이렇게 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사람들한테 거칠으니까 막 그냥 껴안고 막 그 얼굴 비비고 좀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은 결코 성추행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을 고쳐드린 거죠. 근데 그분의 시를 보니까 사실은 전부 다 바로 홍익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분은 30-40년 전부터 홍익 정신이 담긴 시로 30-40년 전부터 그때 영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로 그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인간 소외로 한국도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10명 중에 4명이 혼자 살잖아요. 지금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돈밖에 몰라요.
기가 막혀. 내가 있는 그 설화산 앞쪽에 저쪽에 기도원이었는데 원래가 거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그 사모님 혼자 사시는데 그 하도 이제 그 허리가 꼬부라지셔갖고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니까 제가 아침 새벽마다 항상 그 집 개 그 사료를 준 지가 한 5년 됐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서 사료를 주는데 세상에 그 집 애들이 3년 전에 엄마 방에다 가둬놓고 그 집 문서하고 땅 문서 그 빼내 간 다음에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버려. 세상에 목사님 자녀도 너무나 기가 막히죠. 좀 되게 심각해요. 애들은 대학 때 나가면은 집에 안 와요.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애기나 봐달라고 오지. 다 언제 죽나 유산이나 빼먹으려고 그러지. 아주 되게 심각하다고.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 세상이. 그래서 내가 먼니 좀비가 됐구나.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해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서베이 한 거 결과 나온 거 뉴욕타임즈가 어디서 한 거 봤더니 가장 중요한 거 10가지를 전 세계 청소년들한테 물어봤는데 돈이 1위로 나온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됐냐? 교육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 공익교육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뿌리에서 대나무가 뿌리 하나에서 다 온몸이 나왔듯이 바로 그런 정신이거든요. 사회동포 정신으로 이거를 처음으로 그 건국 강령으로 내세웠던 사람이 조서왕 아닙니까? 1943년에. 조서왕 학회도 제가 가끔 가는데 저는 어쨌든 아주 오래전부터 이 내용을 알고 정리를 해서 시를 썼는데 어떤 제가 시집을 많이 가져오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많이 드려서 그런데 하여튼 제가 한 천심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그 유교에서 말하는 거는 성인데 그래서 그 한강을 흐른다뿐만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대로 광야도 사실은 홍익정신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광야는 처음부터 홍익정신이 들어있어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거는 우주가 그야말로 개벽을 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죠? 어제 다구는 소리 들렸으려. 그때는 아직 생명이 없을 때죠. 그 끊임없는 광음이 부지런한 계절을 키워선지고 이게 뭐냐면 광음이란 게